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봄이라고는 해도 해가 지면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3월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퇴근 시간이 겹친 대로변에는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다니고 있었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누군가는 편의점 봉지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횡단보도 앞에 빽빽이 서 있었습니다. 커피숍 유리창 안에서는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보였고, 지하철 입구 쪽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무심하게 손을 뻗고 있었죠. 퇴근길 특유의 소음이 거리 전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구두 굽소리, 자동차 경적,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음식 냄새. 그 흔하디흔한 일상의 풍경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골목 입구 쪽으로 무언가 이상한 장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심각하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죠. 짧게 다듬은 흰 머리, 단정하게 여민 겨울 코트 차림에 손목에는 낡았지만 품이 있는 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딘가 단단하고 묵직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등이 곱고 걸음걸이가 반듯한, 한눈에 봐도 평생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 같은 인상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단단함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옆에 험상궂은 남자 셋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팔을 비틀어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해 보였는데, 역설적으로 그 침착함이 오히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 남자가 강도윤이었습니다. 이 늙은이 그냥 태워. 한 명이 낮게 욕설을 뱉었습니다. 거리의 소음에 묻혀버릴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짧은 말에는 서늘한 살기가 배어 있었죠. 주변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느려지고 고개가 그쪽으로 슬쩍 돌아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잠깐 멈춰서서 골목 입구를 바라봤고, 젊은 남자 하나는 이어폰을 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발을 내딛지는 않았습니다. 저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각자의 발걸음을 다시 재촉했고, 누군가 먼저 나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둘 시선을 거두고 흘러가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맞은편 횡단보도에 서 있던 한 여성이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검은 코트, 어깨에 걸쳐진 작은 가방. 겉으로 보기에는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과 전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피곤한 듯 눈가에 그늘이 있었고, 한 손엔 편의점 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죠. 신호를 기다리며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퇴근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커피를 들고 있는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컵을 쥔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유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임대 소속 중사. 나이 28. 입대한 지 6년이 지났고 실전 파견만 3차례를 다녀온 요원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당시 야간 인질 구출 작전에 투입된 경험도 있었고, 귀국 후에는 후임 대원들의 근접전투 훈련을 맡기도 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상황 판단력 하나만큼은 교관급이라는 말을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 판단력이 지금 이 골목을 향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림의 시선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승합차의 위치와 문이 열리는 방향, 시동이 걸려 있는지 여부, 세 남자의 발 간격과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실려 있는지, 팔을 잡고 있는 자의 그립 강도와 각도, 중년 남성이 끌려가는 속도와 저항의 방향, 골목 안쪽 탈출 경로와 차단 가능한 지점, 주변 인파의 밀도와 자신이 개입했을 때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 이 모든 것을 서유림은 단 몇 초 만에 파악했습니다. 수백 번 반복해온 상황 판단 훈련이 의식보다 빠르게 몸 안에서 먼저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고 조용하게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선명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만 있었고 선택만 있었죠. 그리고 서유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납치다. 편의점 커피를 가방 옆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듯 발걸음을 골목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처럼, 그냥 방향을 꺾은 것처럼, 흐름을 타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서유림의 눈은 이미 세 남자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긴장을 감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긴장이 없었습니다. 이건 훈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보다 단순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으니까요. 저 남자를 살리는 것. 그때 납치범 중 한 명이 강도윤의 옆구리 쪽으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번쩍이는 날이 골목의 희미한 불빛에 반사됐습니다. 작지 않은 칼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는 게 눈에 보였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 특유의 마지막까지 자세를 지키려는 고집 같은 것이었죠. 납치범이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알지? 그 말을 들은 서유림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고요한 깊은 수면 아래처럼 잔잔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작전 개시 직전 서유림이 항상 갖는 그 눈빛이었죠. 서유림은 휴대폰을 꺼내 귀에 갖다 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 천천히 걸으면서 골목 입구를 향해 비스듬히 접근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시야 끝으로 세 남자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죠.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굽없는 단아였고 서유림은 발 앞쪽으로 체중을 실어 걷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수천 번 반복한 침투 보행이었죠. 납치범 셋 중 칼을 든 남자가 강도윤의 팔을 잡고 차 문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양옆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입구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허술했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유의 느슨함이 있었죠. 서유림은 그 느슨함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납치범 바로 뒤를 지나치는 각도로 동선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방향을 트는 것처럼 상대가 위협을 인식하기 전에 이미 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두 걸음 한 걸음. 그 순간 몸이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동작과 동시에 손이 뻗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바깥쪽으로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 순간적인 힘을 실었고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릎이 올라갔습니다. 남자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컥! 남자가 그대로 앞으로 꺾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쥐어짜는 소리가 새어나왔고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게 3초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 뭐야 저 여자. 한 명이 외투 안쪽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달려들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고 팔이 긴 남자였죠. 그러나 서유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상대가 파이프를 위로 올려내려치려는 순간 서유림은 몸을 옆으로 비틀어 그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동시에 팔꿈치가 남자의 턱을 아래에서 위로 가격했습니다. 뼈가 맞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의 눈이 잠깐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행인 몇 명이 뒤로 물러났죠. 아무도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발이 굳어버린 것처럼 다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가장 키가 작고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두 명이 당황한 사이 이 남자는 이미 뒤로 한 발 물러서며 칼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바닥에 떨어진 칼과는 다른 칼이었습니다. 더 짧고 두꺼운 날이었죠. 손에 쥐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칼을 역수로 쥐고 있었는데 그 자세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서유림의 눈이 그 손을 향했습니다. 골목 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주변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림과 남자 사이에 약 2m 간격이 있었습니다. 좁은 거리였지만 칼을 든 상대와의 2m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였죠. 서유림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무게중심을 낮췄습니다. 양발 사이의 간격을 살짝 벌렸습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반응 속도를 높이는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 내려놔. 남자는 대답 대신 욕설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서유림의 옆구리를 향해 짧고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훈련받은 동작이었습니다. 아마추어의 찌르기가 아니었죠. 그러나 서유림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안쪽으로 파고들며 칼을 든 팔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팔꿈치 안쪽을 손날로 강하게 쳐올렸고 동시에 발을 남자의 발 뒤꿈치에 걸었습니다. 체중이 뒤로 쏠리는 순간 서유림은 어깨로 밀었습니다. 남자가 뒤로 넘어지며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져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서유림은 칼을 발로 멀리 쳐냈습니다. 3명 모두 쓰러졌습니다. 걸린 시간은 채 2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유림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자세를 폈습니다. 코트 소매가 살짝 걷혀 있었고 뒤로 넘어가며 부딪혔는지 왼쪽 손등에 작은 긁힘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도윤은 차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였죠. 그 단단한 인상의 남자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군인인가? 서유림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유림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발걸음을 뗐습니다. 인파 속으로 스며들듯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죠. 강도윤은 멀어지는 서유림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다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강도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아가씨군. 그 말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살면서 쉽게 내뱉지 않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평생 특전사 작전장교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냉정하고 빠른 사람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인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서유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대로 출근했고 훈련을 소화했고 저녁에는 강민재와 짧은 통화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일상이었죠. 그러나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납치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서유림에게는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두근거림의 이유는 따로 있었죠. 상견례였습니다. 강민재를 만난 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강민재는 서유림이 군인이라는 말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물어봤죠.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군이라는 말에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랐으니까요. 강민재는 그냥 서유림을 서유림으로 봤습니다.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예약한 곳으로 조용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서유림은 오전부터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투복이든 사복이든 별 고민 없이 입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 재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였죠. 거울을 보다가 스스로도 조금 어색한 듯 피식 웃었습니다. 강민재는 식당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왔어? 잘 어울린다. 어색하지 않아? 전혀. 예뻐. 강민재는 쉽게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처음엔 구분이 안 됐는데 1년 반을 지켜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자연스럽게 마음에 닿았죠. 두 사람은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는 안쪽 별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고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내다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가 나와 있었고 서유림은 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전투 전날 밤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죠. 적을 마주하는 긴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의 눈앞에 서야 하는 긴장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무뚝뚝한 편이야. 근데 나쁜 분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무뚝뚝하면 어느 정도야? 첫 만남에서 웃는 얼굴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 서유림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무뚝뚝한 어른은 괜찮았습니다. 군에서 워낙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아버지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죠.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재의 어머니 한소정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단아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뒤이어 강민재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유림은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 단정한 코트 차림에 짧은 흰 머리, 묵직하고 단단한 인상. 그 얼굴을 서유림은 알고 있었습니다. 3일 전 강남 골목에서 칼을 목에 들이댄 납치범 앞에서도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서유림의 뇌가 잠깐 멈췄습니다. 눈앞의 장면을 처리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상황이 실제인지 아니면 자신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 흰머리도, 저 코트도, 저 눈빛도 전부 3일 전 골목 안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유림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준비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죠. 어르신?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별실 안이 조용한 탓에 그 말이 또렷하게 울렸죠. 강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고 한소정은 눈을 살짝 크게 떴습니다. 강도윤은 문 앞에 서서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뭔가를 더듬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강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3일 전 그 골목, 인파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던 검은 코트의 여성, 칼을 든 납치범 셋을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제압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조용히 사라졌던 그 사람. 강도윤과 서유림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당 별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강도윤이었습니다. 천천히 자리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한소정도 자리에 앉았고 강민재는 눈치를 살피며 서유림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유림은 아직도 심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살짝 굳어 있었죠.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리깔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뭔가를 쥐고 있으면 조금 나을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 앉아 잠시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특유의, 그러나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눈빛이었죠. 강민재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서유림 씨예요. 강도윤은 강민재를 한번 봤다가 다시 서유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날 살려준 사람이 자네였군. 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강도윤은 아들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3일 전 저녁 강남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납치범 셋에게 끌려가던 중 한 여성이 나타나 순식간에 상황을 제압했다고,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졌다고. 강도윤은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도 가족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강민재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납치될 뻔했다고요? 됐어. 그 얘기는 나중에. 강도윤은 아들의 말을 짧게 자르고 다시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재는 다시 서유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유림아, 그거 너였어? 서유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착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강도윤의 눈빛이 이미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3일 전 골목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멀어지는 서유림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서유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 별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한소정은 놀란 듯 입을 살짝 가렸습니다. 강민재는 서유림과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뭔가를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실력 보통 사람이 아니던데. 그 말은 칭찬이기도 했고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여성이 납치범 셋을 그렇게 제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평생 특수작전 환경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죠. 3일 전 그 골목에서 서유림이 움직이는 방식을 봤을 때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효율만 남긴 움직임. 서유림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인입니다. 강민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실 군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이 군인이라는 건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알았죠. 그러나 정확히 어떤 부대 소속인지는 서유림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도 굳이 캐묻지 않았고요. 그게 조심스러운 영역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도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부대인가? 서유림은 잠깐 강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감추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그 골목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몸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서유림은 등을 똑바로 폈습니다. 군인이 부대를 밝힐 때의 자세였습니다. 707 특임대 소속입니다. 강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 일반인에게도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는 대부분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여자친구가 군인이라는 것, 그것도 꽤 강한 사람이라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07이라는 이름은 전혀 예상 밖이었죠. 유림아, 너 그런 데 있었어? 서유림은 강민재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1년 반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한다며 새벽에 나가던 것, 팔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흉터들,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강도윤은 그 순간 조용히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표정을 본 한소정이 살짝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도윤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웃는 일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강민재도 그 웃음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역시 내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군. 그 말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3일 전 골목에서 느꼈던 직감, 이 여성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다시 마주친 이 기묘한 인연에 대한 감회 같은 것들이었죠. 강도윤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특전사 작전장교였네. 별실 안에 다시 한번 침묵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처음에 그것과 달랐습니다. 어색하거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조용히 맞아 들어가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침묵이었죠. 서유림은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3일 전 골목에서 느꼈던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납치범에게 끌려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던 그 자세, 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상황보다 더한 것들을 견뎌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강도윤도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침묵 안에서 말보다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특전사 작전장교였다는 말이 별실 안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강민재는 아버지와 서유림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소정은 조용히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남편과 서유림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조용했습니다. 서유림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특전사 작전장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서유림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에서 작전장교를 지냈다는 건 단순히 군 경력이 화려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을 기획하고 대원들을 이끌고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판단을 내려온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강도윤이 3일 전 골목에서 보여줬던 그 침착함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수십 년의 훈련과 실전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대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몸에 밴 건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서유림은 그 말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 군 생활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건조함이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방식이었죠. 그날 골목에서 강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찻잔을 손에 쥔 채 창밖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초봄의 나무들이 아직 잎을 다 피우지 못한 채가지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의 눈이 그 가지들을 따라 움직이다가 다시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차에 실렸을 거야. 그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이 아마추어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들 그냥 범죄자가 아니었어. 별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재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도윤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 강도윤은 지인의 소개로 국가기관의 비공식 자문을 맡게 됐습니다. 특수전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서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의 루트와 작전 방식을 분석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이었죠. 강도윤은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조직이 강도윤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미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협박이었고요. 강도윤은 담당자에게 보고했고 경호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일 전 저녁 퇴근길에 경호가 잠깐 느슨해진 틈을 그들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주셨어야죠. 걱정 끼치기 싫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납치될 뻔하셨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긴장이 흘렀습니다. 한소정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처음 듣는 것인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유림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오래된 패턴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도윤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고 강민재가 그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패턴이었죠.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더 고마운 거야. 시선이 다시 서유림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아까와 눈빛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는 확인하는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진심으로 전달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그 조직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얻었겠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그냥 없애거나. 강민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죠. 없애거나. 그 단어가 별실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서유림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냥 지나가다 본 겁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몰랐어요. 알았어도 도왔겠지. 강도윤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기도 긍정하기도 애매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도 도왔을 겁니다. 그건 서유림이 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707이면 선발 과정만 1년 가까이 되지 않나? 2년 가까이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이나 됐나? 4년 됐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들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선발 과정을 통과하고 4년을 그 부대에서 버텼다는 건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버텨내는 힘, 그 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였죠. 강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별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정원의 나뭇가지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른 봄의 바람이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그 안에 분명히 다른 계절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날 죽었을지도 몰라. 그 말은 앞서 했던 말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앞서의 말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말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스스로를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이었죠. 강민재는 서유림의 손 위에 살며시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별실 안의 공기도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죠. 강도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고 말하는 순간 별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그 팽팽한 긴장감, 서로를 알아본 순간의 충격, 그리고 납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던 무게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별실 안에는 다른 종류의 공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들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강민재는 여전히 서유림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손을 의식하면서도 시선은 강도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찻잔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할지 말지 저울질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오랫동안 말을 아껴온 사람이 뭔가를 꺼내려 할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조직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군. 강민재가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수사가 진행 중이야. 3일 전 그 납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으니 그쪽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졌겠지. 강도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조직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이었습니다.
규모가 작지 않았죠. 단순히 총기류를 거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군용 장비와 폭발물까지 취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국내에는 그 조직의 물류 루트 일부가 연결돼 있었고 강도윤은 과거 특전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루트의 구조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자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건 내부에서 흘러나간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기관도 그 부분을 조사 중이었죠. 강도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문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는 것 자체가 조직에게 신호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경호를 받으면서 계속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강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면 그냥 빠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이 위험한 거잖아요. 내가 빠지면 그 루트 분석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게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해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긴장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대화 같았습니다. 강민재는 아버지의 그 고집을 알면서도 매번 부딪혔고 강도윤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물러서지도 않았죠. 한소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일단 들어봐. 그 한마디에 강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소정의 목소리는 언제나 작았지만 그 안에는 두 남자를 동시에 멈추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이런 얘기 불편하지 않나? 서유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이 자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라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서유림은 형식적인 자리가 더 어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해진 대화, 정해진 표정, 정해진 흐름. 그런 것들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편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서유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3일 전 그날 자네가 그 골목을 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어. 서유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도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잣말처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차에 실렸을 거야.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얻지 못하면 처리했겠지. 경호가 뒤늦게 알아채더라도 이미 늦었을 거고. 강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림도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의 아버지가 3일 전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강도윤이 다시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707에서 4년. 해외 파견도 있었나? 3차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말 못하겠지. 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서유림이 대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강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았죠. 자신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그 나이에 3차례면 쉽지 않았겠군. 훈련된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훈련된 대로 하는 것. 강도윤의 말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훈련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전은 그 이상적인 환경이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훈련된 대로 한다는 건 그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고 강도윤도 서유림이 알아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때 생기는 종류의 침묵이었죠. 강민재는 그 침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대화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특히 더 굳어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강민재는 서유림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소정도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말을 여는 걸 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었죠. 한소정은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구나.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 특유의 작은 그릇들이 하나씩 테이블을 채워나갔습니다. 나물 몇 가지, 전, 구이, 국. 조용히 움직이는 직원의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별실 안의 대화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처음 문이 열렸을 때의 그 얼어붙은 공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면서 자리 전체가 조금씩 온기를 되찾고 있었죠. 강민재는 서유림의 빈잔에 물을 채워줬습니다. 별것 아닌 동작이었지만 그 작은 손길이 서유림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닿았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소정이 조용히 남편 앞에 국 그릇을 당겨줬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 사이의 조용한 언어였습니다. 강도윤은 그 그릇을 받으며 한소정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한소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림 씨, 가족들은 어떻게 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거나 탐색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의 질문이었죠. 서유림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세요.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형제는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군인이 된 건 언제부터 생각했어요? 서유림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특별한 계기가 있었냐고 물으면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간 것 같았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뭔가 실제로 쓸모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몸을 쓰고 판단을 하고 그게 누군가에게 직접 닿는 일이요. 한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여자로서 그 부대에 있는 게. 서유림은 잠시 웃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은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소정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제가 선택한 거라서요. 그 말이 더 대단하게 들리네요. 한소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유림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재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군인이라고만 했더구만.
강민재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랐어요. 유림이가 잘 얘기를 안 해서 말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유림이 말했습니다. 강민재를 바라보며 말한 건데 그 말은 강도윤에게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건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을 품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군인이 감당해야 하는 고독의 한 종류였죠.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거 잘 알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를 서유림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가족에게 납치 시도를 말하지 않은 것도 자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도 결국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혼자 감당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아버지와 서유림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저보다 더 잘 통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강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한소정은 입가에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유림은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강도윤은 특전사 시절 이야기를 짤막하게 꺼냈고 서유림은 조심스럽게 훈련 이야기를 조금 보탰습니다.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였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처음엔 따라가려고 애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 완전히 왕따 됐네요. 강민재의 말에 서유림이 피식 웃었습니다. 강도윤도 짧게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한소정이 아들 앞에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군대를 좀 갔어야지. 어머니, 저 갔다 왔잖아요. 20개월짜리 그게 군대야? 별실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자리가 상견례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남는 순간이었죠. 웃음이 가라앉은 뒤 한소정이 조용히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다가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한소정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똑바로 서유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네, 어머니. 한소정은 아들을 보다가 다시 서유림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구나. 별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유림은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소정이 서유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니까.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세계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온 사람이 그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사람을 처음으로 알아보는 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찻잔을 쥔 손이 아주 살짝 느슨해졌습니다. 서유림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고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조용히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지 않으려고 서유림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온기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강민재가 서유림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별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들어와
빈 그릇들을 하나씩 걷어갔었죠. 테이블 위가 정리되면서 별실 안이 한결 넓어 보였습니다. 차가 다시 채워졌고 네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식적인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처럼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강민재는 어머니 한소정과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옆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뭇가지들이 아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빛의 각도가 달라진 탓인지 정원 전체가 조금 더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초봄의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바람 좀 쐬겠네. 한소정이 올려다봤습니다. 같이 나갈까요? 아니, 잠깐만. 강도윤은 서유림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윤을 따라 별실 문을 나섰습니다. 식당 바깥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 작은 연문을 열고 나오니 정원이었습니다. 아담한 크기였지만 잘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작은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실내의 따뜻함이 거치면서 초봄 저녁의 냉기가 뺨에 닿았죠. 강도윤은 돌 징검다리 옆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서유림은 두 걸음 뒤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나? 서유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표정 봤어. 많이 놀랐겠지. 서유림은 잠깐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은 머릿속이 잠깐 멈췄습니다. 강도윤도 낮게 웃었습니다. 별실 안에서와 달리 바깥에서 듣는 강도윤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낮고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습니다. 격식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나도 마찬가지였어. 강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원의 나뭇가지 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일 전 그날 자네가 사라지고 나서 오래 생각했어. 그 뒷모습을. 경찰이 도착하고 조서 쓰고 담당자한테 보고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군. 서유림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기다렸습니다. 군인으로서도 대단하지만 강도윤이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으로서도 훌륭하군.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오히려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수식어가 없었습니다. 과장도 없었습니다. 평생 말을 아껴온 사람이 꺼낸 말이었기 때문에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깊이 닿았습니다. 서유림은 그 말을 가슴으로 받으면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군에서 상관에게 칭찬을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서유림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숙인 것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특전사 작전장교 출신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유림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당황해서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날 목숨 구해줘서 고맙네. 강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서유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빚진 사람이 그 빚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서유림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눈앞에 있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르신, 고개 드세요.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서유림이 본 적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열려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단단한 사람이 비로소 마음을 여는 눈빛이었죠. 눈앞에 있던 일을 했다고 하지만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앞에 있던 일을 외면하지. 서유림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3일 전 그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흘러간 사람들을 서유림도 봤습니다. 그게 비겁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냥 그게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유림이 달랐던 건 타고난 용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정원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유림은 그 바람을 뺨으로 느끼며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별실 안에서 한소정의 말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뜨겁고 묵직한 것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이었죠. 서유림은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강도윤이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로 오게. 서유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잠깐 멍해졌습니다. 분명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한 박자가 더 필요했습니다. 강도윤은 서유림의 반응을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까다롭고 무뚝뚝한 사람이 짓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연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두 분 뭐 하세요? 어머니가 후식 나왔다고요. 강도윤은 아들을 한번 보고는 다시 서유림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 서유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강민재가 서유림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유림아, 너 울었어? 안 울었어. 눈이 빨간데? 바람 때문이야. 강민재는 아버지와 서유림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림아, 우리 아버지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렇게 웃는 거, 나 살면서 처음 봐. 서유림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강민재가 서유림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먼저 연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 사람이 식당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소정이 후식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조용히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자기 옆에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유림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소정이 서유림 앞에 후식 그릇을 당겨줬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동작 안에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단순히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준 인연이 가족이 되기로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납치범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한 여성의 선택이 3일 뒤 이 자리로 이어졌고 그 자리가 다시 평생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림은 후식 그릇을 앞에 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춘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일을 외면하지 않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서유림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초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분명히 봄이었습니다.